반갑습니다. 성희엽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서 한번 제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또 오신 분들은 그 전에 강의 원고가 겹치는 게 많아서 새로 다시 다 썼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제가 후쿠자와와 관련돼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후쿠자와가 굉장히 일본의 유신 이후의 건국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문명론 개략도 책이 그전에 두 권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금 번역이 약간 좀 정확하지 않은 게 많았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이제 번역이나 연구 상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시작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책과 사실 후쿠자 이 책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쌍둥이 책으로 보고 사실은 번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뭐 한 3년 6개월 걸렸는데 번역하는데 그 정도 기간이면 저는 다른 저서를 사실 좀 쓰고 싶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후쿠자 유기치 문명론 개략 정도의 책을 쓰려면 도저히 제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 책은 사실은 이 유신에서 건국까지를 유신 이전은 사상적인 측면을 많이 손대고 있지만 그 뒤에 부분은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착돼 가는가 그 다음 중간에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건국 과정을 보려면 반드시 후쿠자 유키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유신혁명을 쿠데타를 성공한 이후에 그 혁명의 마인드에서 어떻게 건국의 마인드로 넘어갔을까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항상 그것 때문에 혁명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출혈을 많이 일으키고 되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70년대 초반 시점에 후쿠자와 때문에 좀 빨리 극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지 교수께서 우리 책 새로 쓰시고 그다음 이용재 선생이 새로 부르에서 번역해 놓은 걸 보고 제가 정말로 이렇게 반갑고 고마웠던 게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 개략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책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참 이제 제 책 조용한 혁명을 쓰고 나서도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이 책이 나와서 저런 사실을 한시름 나왔었고 이 강좌에서도 후쿠자와를 제가 하기 전에 꼭 토크비를 먼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아주 정독을 합니다. 여러 차례 1873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판을 가지고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 판은 원래 이제 후쿠자와 토쿠빌의 민주주의가 1권이 1835년도에 불어판이 나오고 38년도에 영어판이 나옵니다. 리브스라고 헨리 리브스 나오는데 헨리 리브스 판이 미국에서 나오니까 59년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 뒤에 미국에서 계속 뭐 서문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해를 조금 보충해서 새로 나오는데 73년판 리브스 판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한 권을 더 봅니다. 이제 보웬이라고 하버드 대학 총장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 판까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명론 개략을 쓰고 그 뒤에 다시 또 더 봅니다. 한 75년, 76년 시점에 이제 그 전에 판을 볼 때는 자기가 이제 자기 책에 메모를 쭉 하면서 이제 본 게 있고요. 그 뒤에 본 것은 따로 독서 노트처럼 또 쫙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제 그 전에 거 볼 때는 이제 문명론 개략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토크빌뿐만이 아니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우리 기조, 프랑스와 기조 유럽 문명사, 그 다음에 이 J.S. 밀 책을 많이 봅니다. 자유론, 그 다음에 여성 애송론, 그 다음에 이제 정책경제학 비판,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문명론 개략을 다 쓰고 나서 76, 76 그때는 스펜스 책과 토크빌 책을 더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쫙 또 독서 끝에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사실은 후쿠자와가 최고 많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 토크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중국과 한국의 어떤 지식 수준, 지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 동양에서 얼마나 일찍 후쿠자와가 토크빌을 독해를 했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론 개략은 사실은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문명론 개략의 핵심은 토크볼 민주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문제였다 보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되게 보면 이제 제이스 밀의 자유론 이런 거라든지 프랑스와 귀족의 자유 사상 이런 것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공화주의적인 측면에서 좀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 강좌가 두 번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나오기 전에 메이지 유신까지 어떻게 진행돼 갔는가를 일본 사상적인 측면에서 한번 쭉 훑어보고 간단하게 정치 군사적인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후쿠자와하고 토코비르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건국 과정이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제목에 보면 이제 나와 있듯이 핵심은 자유공화 독립자존의 문명론이죠. 이 자유공화는 이제 토쿠비를 핵심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조라든지 제스미를 받아들인 거고요. 독립자존은 이제 그걸 가지고 후쿠자와가 일본의 역사와 일본의 사회 상태를 보면서 이제 그 당시에 아무래도 제국주의가 이제 점점 이렇게 대두되고 있을 시기니까 일본의 독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서 그것도 역시 토쿠비를 토대로 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쿠자와는 반드시 토쿠비의 민주주의를 보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이제 읽을 수는 있지만 왜 후쿠자와가 저렇게 그 시점에 한 3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일본어로.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사실은. 그 시점에 우리 동양권에서 350페이지 정도를 특히 서양 책을 보면서 적은 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만큼 자기가 그때 시대적인 문제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고요. 핵심은 혁명에서 자유공화 독립자존의 문명으로 이렇게 부제인데 제가 이제 문명론 개략을 사실 번역 다 해놓고 제가 뭐 손질 좀 보고 있는 중인데 그 부제를 제가 저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74년부터 1868년 메이지 유신까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고 다음번 해에 이제 후쿠자와가 어떻게 사상적인 전환을 일으켰는가 이렇게 볼 생각입니다. 이쪽을 향해서 아니 요거를 보시죠.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774년에서 1912년까지 일본 근대사에 관심이 많이 있고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변혁기에 주체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나,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런 주체 세력이 형성되도록 이 지력이 형성되는가 일본에서 그 두 가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유신과 건국 전체 이제 메이지 국가가 만들어진 과정을 동일한 주체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이렇게 성공시켰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주체 세력의 변동이 많습니다. 크게는 저렇게 유신 과정에서의 주체 세력, 그 다음에 건국 과정의 주체 세력이 이렇게 나눠지지만 또 그 안에서 또 계속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 다 옛날에 이제 다 사회운동 경험이 있으시고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세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제 책 일부에 보면 이제 일본의 어떤 큰 정신적인 바탕으로 세 가지를 손꼽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공공성, 근대성, 정통성 세 가지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쭉 간단하게. 근데 정통성은 결국 이제 국체에 관한, 천황에 관한 부분인데 그거는 좀 너무 많아서 또 여기서 뭐 또 안 다뤄도 충분히 이제 책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근대성과 공공성 위주로 좀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명 개량의 사상자들 의의는 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제 이제 박사 논문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때 이제 박사 논문도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사실 관심을 두고 쭉 봐왔던 거고요. 이제 일본의 어떤 근대국가 형성 과정을 뭐 전형적으로 이제 박사 논문이 학위 논문 쓸 때 이제 표 만드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다시 보면 이제 그때 생각을 지금 계속 제가 이제 발전시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 100몇십 년 정도 기간을 분석하다 보면 이제 뭐 개인적인 측면, 그 다음에 국가적인 측면, 국제적인 뭐 측면 수준들이 여기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 시기가 쭉 있으면 제가 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여기 이제 변역 주체가 이제 서남웅번의 하청무사 중심으로 이게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게 있고, 이 변역 주체가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게 뭐 소라이학, 난학, 국학 뭐 이렇게 아까 말한 뭐 공공성, 근대성, 그다음 정통성이 다 여기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부국 강병론, 뭐 요거는 전체로 보면 이제 근대적인 국가 의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역 주체가 메이주신 이전에는 근대적인 의식이긴 하지만 국가에 대한 의식이죠. 그 안에 국민이라든지 시민이라는 관점은 없는 상태.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이제 실제적인 이 변역의 주체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청 관료, 하청 무사들이 이제 메이지 시대의 관료로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국가적인 의식만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돌격 앞으로 해서 이제 막부 체제를 무너뜨렸는데, 무너지고 나서 보면 사실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준비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유신 쿠데타 성공하고 난 뒤에 한 3, 4년간은 굉장한 혼란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오만 거 뜯다 붙였다가 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폐불 해석이 많이 진행되죠. 불교 사원들 파괴하고 스님들 다 쫓아내고 그러다가 그 혼란을 거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떤 권리나 자유평등에 대한 의식들,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들이 후쿠자와를 중심으로 한 그룹에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후쿠자와가 가장 체계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주체가 한번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국가에 대한 의식만 갖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국민에 대한 의식들, 천황 중심의 통일국가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근대적인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제도를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국가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조용한 혁명에서는 이제 요 뒤에 부분 여기 빠져 있는 거죠. 근대적 국민 의식이 형성되는 부분. 그래서 저 책을 보면 나머지는 다 이제 대충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 형성 과정에서는 산업화에 대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메이지 시기를 쭉 이끌어왔던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은 좀 소개되어 있는데, 실제 민간에서 산업이 어떻게 일어나서 서구와 같은 산업혁명이 어떻게 일어나서, 산업혁명이 90년대 이후에 본격화되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았어. 그래서 1912년을 끝 시점을 잡은 것은 1912년에 이제 불평등 조약이 완전 개정이 됩니다. 불평등 조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세에 관한 불평등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영사재판권, 크게 두 가지거든요. 관세에 관한 거는 1912년에 완전 해결되고, 영사재판권에 관한 것은 이제 1895년 청일 전쟁 중에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해결되는 건 이제 1912년인데, 자주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메이지 정부가 처음부터 쭉 끝까지 갖고 나온 게 불평등 조약 개정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독립의 문제를 뭐 식민지라든지 뭐 어디 점령당한 이런 문제가 아니고 불평등 조약 문제를 가장 큰 자주 독립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년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뭐 하여튼 아웃라인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주체 세력을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크게는 유신 주체 세력, 건국 주체 세력으로 구분한 것은 각각의 그 세력이 이제 똑같은 사무라이 하급 신분이지만 성장 과정이나 활동 분야, 역사적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했고요. 첫째는 유신 주체 세력은 아무래도 이제 막번 체제를 타파하는 데 초점이 있었으니까 파괴의 과정이고, 앙시앙 레짐을 타파하는 과정, 정치 군사적인 측면이죠.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요시다 쇼인이 이제 불꽃을 땡긴 거죠. 그 다음에 요시다 쇼인 아래에 있던 이제 제자 중에서 요시다 쇼인 밑에서 이제 그때 쇼카 쇼주쿠에서 배웠던 학생이 한 92명 정도가 있습니다. 명단이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다 유신 과정에서 다 이제 목숨을 잃고 되는데, 그 60년대 초반까지죠. 요시다 쇼인이 58년도에 죽고 다카스기 신사쿠도 뭐 좀 몇 년 뒤에 죽고 다 이제 그 과정, 유신 동란의 과정에서 전투에서 많이 죽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슈 중심으로 쭉 전량이 전개되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조슈에서 존왕 양인 노선을
정치적으로 명확히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앞서 나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시기에 사람들이 주로 유신 시끌이라고 일본 사람이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유신 삼끌이라고 하는데 시끌은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신 시끌은 메이유신 성공하기 전에 공이 많았지만 일찍 죽었던 사람. 그다음 63년 이후에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사무라이 세력이 형성됩니다. 초창기에 이제 요시다 쇼인 아래에서 배웠던 사람 조남 양이로만 쫙 갔던 세력. 막 불 지르고 테러하고 막 이런 폭력적인 어떤 투쟁으로 이렇게 쭉 진행해 왔던 사람이고, 그 다음 63년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63년에 시모노세키 전쟁은 64년이고 그 전에 조슈에서 서양 상선에 대해서 포격을 해버리거든요. 조남양이를 한다면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토 히로부미하고 5명이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막부 몰래 영국 런던 대학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런던에서 한 6개월 정도 공부하고 있는 중에 런던에 이제 보면 서양 4개국이 함선을 구축해서 이제 일반 상선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러 간다는 소문이 신문에 막 나오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카오루가 그 말을 듣고 2명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면 이제 잘못해 서양 함대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는가를 이토는 영국에서 봤으니까, 직접 가서 봤으니까 6개월 동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이미 전쟁은 벌어졌고 패배했고,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패배하고 난 이후에 이 수습 과정에 협상에 다카스기 신사쿠가 협상 대표로 가고 이토가 이제 통역으로 가서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 막부 잘못이야 하면서 막부에 다 떠넘겨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조슈의 이 정치 노선이 양위에서 양위를 포기를 하고 이제 실제 겉으로는 양위 노선을 계속 가지면서 실제 개방 노선을 취해버린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그러면서 조슈가 왜 뒤에도 계속 저렇게 동남 과정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원래 힘이 있는 번이었고요. 큰 번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영국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영국이 그때 와 있던 영사 뭐 이런 사람들과 파크스라고 하는, 우리 한국 근대사에도 파크스가 이제 등장하는데 보면은 그 사람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영국에 대해서 이제 조슈를 많이 도와주는 거죠. 막부는 프랑스가 도와주고, 사실 이제 뒤에 열강들끼리의 경쟁까지 끼어서 사실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는데 영국이 정확하게 판단했던 거죠. 영국 입장에서 막부도 접촉해보고 다른 우문도 쭉 돌아다녀보니까 얘들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래서 유신 주체 세력 중에서도 저 안에서 또 나눠지고 또 그 뒤에 또 나눠지고 하는, 그러면서 계속 이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건국 주체 세력은 아무래도 새로운 국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혁명의 마인드로, 정치군사 마인드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법률, 문화, 습속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설 과정이고 문명화 과정이니까. 그래서 건국 주체 세력 안에서도 이제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정한론 하는데 사실 정한론 정변 때문에 이제 대외 팽창 정책을 취하려고 했던 사무라이들이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이토 히로부미하고 다 이와쿠라 사절단을 갔다 왔던 그 이와쿠라 사절단이 한 2년, 22개월간을 서양 12개국을 돌아다니거든요. 쭉 순방이 오거든요. 정부 지도자의 반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게 73년도거든요. 정변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와서 정부를, 주도권 장악하고 그러면서 서양 문명 도입 정책을 급속하게 쫙 누워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후쿠자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후쿠자와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후쿠자는 그냥 서생으로서 서양 문명에 대한 책을 히트를 쳐서 한 20만 부를 팔았고, 그 다음 게이오 대학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 교육시설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 있었던 곳이 이제 후쿠자와 게이오 대학이죠. 1868년에 경제학 강의를 미국에서 가지고 온 서양 원수로 바로 합니다. 웨이랜드라고 하는 사람의 Political Economy라는 책 가지고 바로. 그때 이제 막 유신 이후에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막부군과 핵민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우에노 공원에서 막 총탄 소리가 들리는 걸
자기가 들으면서 학생들과 수업을 계속했다는 게 이제 자서전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부장은 계속 유신 과정에서는 방관제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막 그 유신 정부 정책이 서양화로 확실하게 확보해지고 난 이후에 그때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옛날 구막부 출신 관료들까지 대거 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국의 과정은 이제 서남 전쟁, 그다음 정안론 분열 이 과정에서 이제 극단적인 이 세력들이 다 물러나고 온건 한 이토리오부 민씨 중심의 세력이 잡고 그다음에 구막부 출신 관료들이 대거 합류하고 그다음 서양에 대해서 공부를 한 지식인들이 참여하고 이러면서 건국의 주체 세력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 집단이 대거 들어간 것이 쉽게 말하면 왜그런가 하면 이제 사청마 조슈라는 것은 사무라이가 사실 행정 관료지 않습니까? 근데 합쳐봤자 몇백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 되는데 뭐 동난 중에 죽고 이렇게 하면 뭐 사실 얼마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정권을 딱 잡고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근데 막부는 한 3만 명 정도 됐거든요. 막부 전체 이제 관료들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다 쫓겨갔다가 문명개화 정책을 펼치면서 다시 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막부의 어떤 전문 관료들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탄탄하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국의 과정이 각종 제도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체계적이고 무난하게 갈 수 있었던 게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부 관료로서 혁명군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에노모토 다케아키, 홋카이도까지 가서 홋카이도 오른곽이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산 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 관료로서 장관까지 다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까지 다 포용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가츠 가이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해군 건설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카모토 료마의 스승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나중에 다 이제 합류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 메이로쿠샤라고 있는 이제 메이지 6년에 만들어졌던 학술 단체입니다. 상당히 서양에서 공부하고 왔던 아주 그 당대의 최고의 이제 지식인들인데 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민간에 있으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체 세력이 구분되면서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쭉 유신 과정의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유신 과정에서 계속 이제 조슈 역할에 대해서 많은 게 있지만 또 지금 아베 정권하고 나올 때마다 조슈에서 말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조슈가 유신 쿠데타에서 군사력이 강했던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몇천 명 정도 동원할 수 있는 아주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동원은 못합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이 조정에 의해서 조적으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조적은 교토에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근데 유신 쿠데타는 조정을 가서 이제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는 건데 이제 그 교토 인근 밖에 대기를 하고 있고 조직은 한 2,000명 정도 대기만 하고 있고 사청화 군대는 한 10,000명씩 동원합니다. 보면 10,000명, 20,000명.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에 한 15만 명을 동원한다니까 이순신 장군과 노량해전에서 붙은 것도 이 사청화 군대거든요. 그래서 사청화 군대가 군사력으로서는 다 이렇게 해결된 거고 사실상 그 건국 초기도 다 사청화 군대가 유신정부 설립되고 나서도 군대라는 게 없으니까 징병제가 된 것도 아니고 징병제는 그 73년 이후에 되니까 그 공간 한 5년 동안은 번에서 이제 몇 명이 차출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쓰는데 핵심은 사청화가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유신 과정에서도 군사력은 사청화고 정부 초기도 사청화고 그럼에도 왜 사청화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조슈를 가져가는 겁니다. 조슈가 초지일관 조량랑이 노선으로 달려갔거든요. 막 죽고 또 죽어도 계속 나와요, 이기는. 그래서 어찌됐든 유신의 어떤 큰 방향을 흔드는, 전환시키는 과정에서는 조슈의 정치 노선이 다 이렇게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모노세키 전쟁 끝나고 나서 양이론을 폐기하고
대외 개방 노선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가장 앞장서서 조남양이 노선을 주장하다가 노선만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다카스키 신사하고 이토리 용사는 나중에 영국 영사는 불투실러 버립니다. 방화도 하고 그러다가 한 6개월 만에 확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이 사람들이 서양을 가서 직접 봤기 때문이죠. 그다음 다카스키 신사쿠도 상해에 가서 직접 서양 문명을 봅니다. 상해 가서 보고 오고.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경험한 것들, 그다음 또 그런 책을 또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유학도 조선 유학과 달리 굉장히 독자성을 가지면서 현실주의적인 유학이 많이 발달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영향.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치 노선에 있어서 조슈가 계속 잘 잡아왔던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사실 이제 이 유신 과정에서 저는 크게 중요한 사건으로 초창기에 보면 아까 대외 노선 전환 이거고, 그 다음은 다카스키 신사쿠가 80명의 자기 병사를 이끌고 이제 막부군과 전투를 하게 되는 건데, 64년도에 오면 이제 막부에서 전국에 있는 번들을 다 동원시켜서 몇만 명을 데리고 한 10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조슈를 네 군데에서 이렇게 동시에 들어오거든요. 그 전에 시무노세키 포격받아서 한 방 맞았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번안에도 이제 이 가로라고 있고 밑에도 가신들이 쭉 신분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정치 노선을 가지고 늘 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 전에 조남야기 노선 오다가 이제 완전히 뭐 포격 맞고 됐으니까 이 다카스키 신사쿠라 이런 양위파가 이제 몰락을 하게 되고 보수파가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부가 이제 정보를 하러 오니까 자기 가신 몇 명 목을 베가지고 갖다 주고 잘못했다 하고 이제 막부가 타협을 하는 거죠. 그걸 보고 다카스키 신사쿠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지고 80명을 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조시 번안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막부군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고쿠라라고 이렇게 시모노세키 반대편 큐슈 쪽에 있는 지점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뭐 하여튼 그냥 숫자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그래서 전세를 확 바꿔버려 거기서. 그래서 그게 이제 회천걸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시모노세키 가면은 공산사라고 이제 큰 절이 있는데 거기 이제 회천걸기 동상하고 이렇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거병을 모의하고 했던 곳이라서. 그때 가장 먼저 달려왔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10몇 명을 데리고 합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있다가 야마가타 아리토무가 자기 부하들 데리고 또 오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저기 참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한 달이나 뒤에 와요? 예, 한참 뒤에 오는 거죠. 굉장히 눈치를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마가타가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보다 나이가 한 3살 정도 많습니다. 다카스키 신사쿠는 다 이제 뭐 한 39년생, 40년생 뭐 이렇거든요. 1839, 40 이런 데인데 쭉 나중에 메이지 정부에서 서열을 보면 항상 이토 히로부미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저런 역사적인 과정에서 눈치를 본 거하고 돌격한 거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최 장관님 말씀하셨던 다카스키 신사쿠가 중요한 근데 유신 전투 과정에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폐암인지 폐암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폐 문제로 해서 일찍 죽습니다. 1867년인가 그때 죽습니다. 아마 살아있었으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뒤에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쇼군과 이제 천황이 또 동시에 거의 죽거든요. 67년도에. 그러면서 거의 이제 전세가 4.5 조수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유신은 거의 67년 초부터는 사실 성공한 거와 다름없는 상태로 전체 일본 전국 번의 각 번의 입장이 이미 이제 4.5 조수로 돌아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270개 번이 있으니까 각각이 보면 다 스파이 조직과 정보 조직, 그 다음에 애들도 다 몰려 있으니까 늘 상대편을 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늘 외교적인 활동을 번과 번 사이에 외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 경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가, 대부분은 중립이 많죠. 조시와 사츠마가, 조시는 항상 싸웠고 사츠마는 막부편에 있다가 돌아선 거고, 그 다음에 막부편에 있던 대부분의 분들이 점점 정세를 보니까 이게 아인가비 하다 보니 쭉 가니까 이제 나중에 다 겉으로는 중립하면서 속으로는 다 이제 67년이 되면 다 혁명군 편으로 다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사실은 쭉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 굳이 또 여기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부분에 쭉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제 에도 시대에 어떤 사상적인 혁신이 있었냐 이 부분인데, 이제 그 전에 한두 분 여기서 같이 세미나 할 때는 유학에 관해서는 거의 안 했었습니다. 주로 난학에만 관해서 했는데, 일본은 사무라이가 어찌됐든 간에 이 세습되는 신분으로서 공적인 영역을 다 직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학자라든지 예술가들이 거의 끼일 틈도 없었고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학문이 또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측면이 많고요. 그래서 일본이 이 유학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보면 중국과 조선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왜 저렇게 안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한국에 유학하시는 분들이 이황이 이 퇴계가 일본의 유학을 다 전해줬고 강황이나 이런 사람 통해서 넘어갔던 거 있고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사실은 일본은 그 흐름도 쭉 내려오고요. 큰 흐름의 주작이라는 게 한 1700년대 중반까지는 메인으로서 그 흐름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그 유학 안에서 자체적인 어떤 유학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핵심은 공적인 영역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같이 혼합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심성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양론, 그다음 사회 질서론, 그다음 국가론, 천하론 쭉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심성을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서 쭉 이렇게 일관되게 이어지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사 영역을 끊고 공적 영역을 새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이토 진사이의 고이학이고요. 이게는 뭔가 하면 이제 이쪽 흐름에 있는 과학 계열의 학자들은 이제 탕무 방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토 진사이 같은 원래 인의 이 사상가라고 하거든요. 사랑의 사상가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이 논어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이 공자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탕무방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벌과 정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벌은 아래 사람이 위쪽 사람을 치는 것을 벌이라 하고, 정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이 잘못돼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과 벌은 다른데, 그래서 탕무방벌은 벌자가 있다는 것은 탕무가 위에 사람을 쳤다는 말이죠. 그전의 상황을. 그래서 그거는 뭔가 기존에 어떤 우리 맹자 이런 게에서 보면은 이 벌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맹자에도 보면 이제 이 방벌의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잘못됐을 경우에, 황제가 잘못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간언을 하거나 쫓아내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친척 중에서 같은 성을 쓰는 사람, 경대부사가 있으면 경중에 자기 친척 같은 성을 쓰는 사람에게만 정말 이게 임금이 문제 있을 경우에는 벌을 할 수 있게 해놓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 떠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제한해 놓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토 진사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친척인 경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사람들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인용을 하자면, 만약에 그렇게 방불할 수 있는 주체가 경중이 없으면 그 밑에 사람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위에 없었다면 아래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혼자 할 수 없었다면 천하가 다 할 수 있다. 뭔가 그 제한을 완전히 벗어나서 일반 4미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굉장히 이제 과격한 사상이죠. 그러니까 진사이 같은 굉장히 이 사랑의 어떤 이 사상을 강조하면서도 탕부방벌 이 왕도 정치론에 있어서만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찌됐건 간에 일본 유학이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고 한국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유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떤 유학자는 만약에 공자와 이 맹자가 군대를 이끌고 일본을 침략하려면 이거 어쩔래? 그런 질문. 자기들이 이제 늘 이 사상적으로 모시는 이제 선왕들이고 승인들이니까 그런 질문들. 그래서 늘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이 천황이 늘 끊기지 않고 쭉 이어져 왔다. 그 이어져 왔던 이유는 인과 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늘 왕조가 바뀌고 그러니까 중국이 인위의 정치가 안 되니까 왕조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인위의 정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왕도 정치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유학의 도가 실현되고 있는 곳이다 하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름대로 하여튼 그 유학 그 논리 체계 안에서 이제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사건들이 이제 문제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놓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그 뒤에 또 이어지게 되는데 뭐 충신장 사건이라고 47인의 사무라이 주신구라 뭐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 뭔가 하면 옛날에는 이제 이 큰 행사가 있으면 이제 막부의 고위 관료가 그 행사를 담당하는 번에 가서 이렇게 예법에 대해서 지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부라든지 조정의 예법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번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번이죠. 하여튼 시모노세키 옆에 있는 그 번에 가서 하는데 그 중간에 영주와 충돌이 생겨가지고 그 번주가 이 키라노 구라노스케라는 사람이 이제 막부에서 온 고위 관료인데 칼을 하도 모욕을 주니까 칼을 뺐다가 잠깐 일하고 다시 집어넣죠. 근데 그걸로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할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할복을 하게 되고 멸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번주가 쫓겨나게 되면 사무라이도 다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영주만 이렇게 바뀌고 나머지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 번에 있던 이 신하 47명이 몇 년간 정말 이제 풍찬노숙을 하면서 그 복수의 그 감정을 숨기고 다 흩어져 있다가 결국 키라를 죽이거든요. 그게 이제 충신장 사건인데 이제 그 사건을 놓고 이제 해석을 두 가지 하는 거죠. 이 사람들 47명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 사람들 이제 복수를 하고 나서 키라의 목을 베어가지고 이제 깃발에 창에 꽂아가지고 그거 이제 절에 가서 막부의 처분을 기다린다면서 전부 이렇게 엎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처벌을 놓고 첫째는 이거는 무사도 정신을 실현한 거다. 자기 번주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무사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된다. 무사도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막부의 입장에서는 무사도가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무사지만 이 막부의 법 질서 자체를 무너뜨린 거고 이거를 봐주면 계속 그런 일이 생겨서 안 돼. 전부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처벌을 하되 명예로운 처벌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할복을 하게 하는 거죠. 보통 같으면 그런 사건에서 이제 목을 쳐주셔서 죽이는데 이제 절충을 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번주에 대한 충성심 또는 무사도의 관점에서 어떤 복수 이런 거는 공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너가 번 안에서 보면 공적인 거지만 막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적인 거다. 그래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에 대한 것들이 이제 무사도와 번과의 막부를 놓고 볼 때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은 이제 유학자들이 계속 이제 해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는 난학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일본 유학은 1700년대 넘었으면 쭉, 이게 1701년 이후 때 사건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공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들을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가난한 농민인데 너무 가난해서 유랑을 하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애도로 가는 길에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어머니 어디 잠깐 맡겨놓고 혼자 갔다가 나중에 다시 어머니 모시러 오려고 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체포를 한 거죠. 모유기죄다. 모친 유기죄. 특히 이제 거의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 부모를 버리는 것은 굉장히 이제 큰 죄니까. 그래서 이제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서 또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대부분 보면 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객관적인 행동보다는 이 사람이 원래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 안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한쪽 주장은 이 사람이 가난해서 유랑을 가지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간 건데 어머니를 처음부터 버린 게 아니고 한 반쯤을 이렇게 모시고 가거든요. 그러다가 어디 맡기고 간 거니까 얘가 처음부터 어머니를 버릴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얘 마음은 원래 선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다른 한쪽은 그게 아니다. 이거는 뭐 어찌됐든 버리고 간 거니까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DNA 아까 조금 전에 충신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랑 이 도뉴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다 DNA는 오규소라이의 개념입니다. 오규소라이가 이거는 양쪽 다 문제가 아니고 유랑을 하게끔 정치를 잘못한 사람들이 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첫째는 그 번에 있었던 가신이고 경제 정책을 챙기는 가신이고 그 다음에 그 번의 영주고 더 심하게는 주위 끝까지다. 뭔가 막부까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유학자의 그 생각에 이런 어떤 농민의 유랑에 대해서까지 어떤 사회적인 책임, 또는 번주의 책임, 막부의 책임으로 보는 공적인 영역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오규수라이입니다. 그래서 공적 세계에 고유한 정치 윤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규수라이는 대표적으로 유학의 일본화를 이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대개 오규수라이는 경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오경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경 자체를 그 전에 주자학에서 보면은 도의 관점에서 많이 해석하는데 그건 도가 아니고 그때 요순 임금 시대에 왕들이 만든 제도다. 제도. 자꾸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애악 형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게 선왕의 문물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경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 과학의 흐름들은 다 이 리라든지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하고 이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공자의 도는 핵심은 뭐냐?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거다. 그거는. 그래서 너가 아무리 마음 속에 지극한 정성과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도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하면 그거는 도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이토 진사이가 임의 정치를 강조하면서도 탕무 방불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그 당시 했듯이 오규수라이는 또 정반대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막부 중심의 권력 체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면 270개 번이 이제 막부 쇼군이라고 하는 것은 쇼군의 어떤 지위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270개 영주와 똑같은 영주의 지위도 있는 거거든요. 단지 막군 체제가 구성될 때 전쟁에 이겼으니까 큰 영주로면서 역할을 하나 더 떠맡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점점 이렇게 세상이 편안해지고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쇼군이 거의 영주 한 명과 똑같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어떤 권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쇼군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중앙집권 권력에 대한 기대를 많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병농분리 정책 자체가 지금 문제다.
영주들이 전부 에도에 가서 사니까 사치스러워지고 향락이 적고, 원래 사무라이인 것은 토착, 자기 영지에서 군사적인 훈련도 하고 농민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지배 계급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떨어져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병론분리 정책 폐지하고 다 영지로 돌아가자. 원래 우리 전국시대 이전에 무사생활 하듯이 토착화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주장은 나중에 이제 조슈본에서 보면 원래 사무라이 부대를 사무라이 중심으로 이렇게만 있던 것을 농민을 이렇게 혼성 부대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이제 오기수라의 영향에서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요코이 쇼난이라고 구마모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학자면서도 해국 도지를 보면서 이제 서양의 정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서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책을 봅니다. 자기 조카가 또 미국 유학도 가고, 그래서 이 쇄국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이건 천리가 아니다 보는 거고 개국론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은 여러 번에서 초빙대 가서 번재정 개혁 정책, 그 다음에 부강력 정책에 대해서 많이 입안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막부 개혁에도 상당히 깊이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이게 우리 유신 주체 세력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유신 주체 세력은 30년생 이후거든요. 30년에서 44년 정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 20살 많은 사람이죠. 대선배로서 같이 동참해서 하는데 이 기독교를 서양 문명 이꼴 기독교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유신 성공하는 이후들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해국 도지나 뭐 다른 책을 보면서 서양의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 학교, 병원, 고아원, 그 다음에 의회와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좋은 제도라고 유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새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뭔가 하면 근대적인 공공성에서 공짜는 우리 이 공짜고 뒤에 공짜는 같이 함께하다는 공짜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공은 사무라이만의 공이었는데 이거는 같이 가는 공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회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일본에도 도입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거 보면 이제 일본의 유학자들, 고학자 계열에서 상당히 이제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들이 뭐 조선과 다르게 굉장히 좀 현실주의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전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유신 주체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공적 사명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계기로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게 워낙 양이 많아서 간략하게 꾀대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성이라는 것 외에 근대성은 제가 뭐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한 이제 계보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스기타 겐파쿠라는 사람, 요 두 사람이 이제 해체 신설을 주도해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실제 마이노 료타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어를 잘 알았기 때문에 실제 번역은 저 사람이 주도해서 하고 전체 모임의 좌장으로 이끌어간 것은 스키다 겐파쿠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조금 전에 이제 나나에 대해서 시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 후쿠자와 유키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후쿠자와의 스승 후쿠자와가 오사카에서 데키주쿠라고 하는 곳에서 배웠던 오가타 고안이라고 하는 의학자면서 이제 그 의사였던 아주 저는 굉장히 이 사람을 높게 보는데 병리학 책을 쓴 게 있고요. 그다음 콜레라 1855년에 에도에 콜레라가 유행합니다. 콜레라 퇴치법을 써서 보급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종두법, 제너의 종두법에 따라서 종두도 일본에서 가장 먼저 했던.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일본의 어떤 학문, 그 다음에 사업, 또 조그만 가게들도 보면 다 보면 계보를 가지고 쭉 이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늘 스기다 겐파쿠에서 이제 후쿠자 유키치까지가 이제 크게 두 사람 이 사이에 있는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계보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계속 책으로 남아서 발전되어 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나중에
여기 자기 손자가 보면 또 이제 책을 써서 에도 시대 때 어떤 책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다는 걸 쭉 적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저기 서 박사님한테 그 우리 문명론 계략에 들어가는 해제를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아직 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해제를 보시면 쭉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일본은 이렇게 어떤 분야든지 간에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면서 학문이 계속 이어지고 발전되고 하는 과정들, 기술이 이어지고 발전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있는 거고, 우리 이제 그게 이제 없는 거죠. 실학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연결고리가 분명하지 않고 또 학문으로서 이어지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런 참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축적의 차이가 많이 나네. 그 다음 여기는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또 마찬가지로 계보를 이어가서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퉁베르크라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제가 그 나눠드린 해제 그 논문을 한번 보시면 한 50페이지 되거든요. 부록이 한 20페이지 되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이 수업 때문에 제가 아이고. 죽으라고 제가 써서 어제 아침에 보내드렸으니까. 저 나중에 메일 주소를 예, 주시면 그걸 보시면 다음번 시간 예, 전에 이거 포함해서 다. 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볼트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달 1800년대 초 1700년대 이런 사람인데, 외국인들은 이 그 네덜란드 대지마 있지 않습니까? 나가사키. 거기에 와서 근무하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 있는 동안에 학자로 온 사람들, 이 사람들, 일본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에서 표본 수집해서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책으로 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해체신서 의의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1774년입니다. 대개 보면 이제 쿨무스의 파펠 아나토미아 가지고 번역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 유럽에 나와 있는 해부책 5권을 참조했어요. 한 권도 아니고 5권. 이만한 책 5권을 가지고. 그 책 내용이 다 제가 그 드린 게 보면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서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체신서의 의의는 해부학 책을 처음 번역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처음으로 동양 세계에 과학 정신이 생긴다는 거죠. 경험과 관찰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진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그런 과학 정신이라는 게 처음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겼기 때문에 일본의 근대 과학의 기초가 그때부터 쭉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근대적 과학 정신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1774년이. 그다음 후쿠자마는 근대적 과학 정신이 아니고 근대적인 가치, 근대적인 세계관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사람을 가지고 보는 거는, 한 사람은 과학 정신, 한 사람은 근대적인 과학 정신. 그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100년의 이제 기간이 걸렸지만, 서양도 보면 르네상스 시기부터 한 200~300년 지나서 시민혁명이 생기고 근대적 세계관이 생기거든요. 일본도 비슷하게 쭉 온 거죠. 그래서 일본은 서양 것을 흡수하기 때문에 좀 더 빨랐던 거고, 그 기간이 짧았던 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정신을 이해해야지만이 근대라고 하는 것을,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책 뭐 번역된 거 왜 주신 전에 1867년까지 에도 사회에서 번역된 서양 책이 467권입니다. 번역된 것만. 들어와 있는 책은 그보다 훨씬 많죠. 중국에서 중국인이 최초로 번역한 책이 해국도지가 1844년이거든요. 조선은 없죠. 1800년이 없습니다. 그 뒤에 넘어가서 최남선이 번역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영웅전들, 플루타크 영웅전 이런 거 하면서 그 뒤에 오는 거죠. 근데 매주신 이전에 이미 467권이 번역됐는데, 이 책도 대략의 이제 내용이 좀 소개는 제가 부록에 해놨는데, 이게 뭐 간단한 소설책이 아니니까 다 학술적인 서적이니까. 그것도 영어뿐만이 아니고 불어, 그다음에 영어, 네덜란드, 나중에는 러시아어 뭐 이렇게까지 다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에 대한 것들을 아까 오츠키 겐타쿠, 이건 이제 아까 스기다 겐파쿠의 제자입니다. 직계 제자. 그다음 스기다 겐파쿠의 책, 오츠키 뉴덴의 책, 이런 게 보면 우리가 무슨 책 가지고 쭉 1603년부터 쭉 나옵니다. 이 책들은.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 국회 디지털 도서관에 가면 저 나오거든요. 쭉 보면 1603년부터 난학의 역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이런 책을 번역했다. 그 다 모아 보니까 467권이 되는 거죠. 그 책들이 다 번역이 돼 있나요? 상당수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원문이 있을 거고, 예, 그리고 그에 대한 번역서, 예. 일본어 번역들이. 그래서 어찌됐간에 이제 동양에서는 서양 문명이 워낙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는 거에서부터 근대적 과학 정신이 시작되고 근대성이 시작되는 건데 그 일본은 우리가 좀 훨씬 빠른 시기에 훨씬 이제 수준 높게 진행되어 왔던 거죠. 초기에는 주로 뭐 의학서, 병서 뭐 이런 실용적인 막부에서 허용해 주는 것만. 그래서 실제 해체 신서 낼 때도 혹시 이거 내하고 잘못해 처벌받으면 어떡하나 고민하면서 그래서 막 머리를 많이 씁니다. 쓰기다 보면. 그래서 몇 페이지만 미리 살짝 내보는 거죠. 반응을 보고 그렇게 아마보에서 이거 괜찮다니까. 그래서 다시 찍어내거든요, 책을. 그래서 그 뒤로 번역이 굉장히 많이 진행돼요. 그래서 스키다 겐파쿠의 해체 신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많이 있는. 그래서 그 뒤로 보면 쭉 해체 신서부터 해서 한 467권이니까요. 매년 몇 권 정도 될까요? 한 50권 가까이 되는 거죠. 책 번역된 것 쭉 보면 이렇습니다. 의학서도 보면 이제 뭐 난어 일본어 사전이 한 8만 단어. 이제 늘어나죠. 불일 사전 1817년에 나옵니다. 영일 사전은 1808년에서 14년까지. 그 다음에 54년이 되면 일불영 허람 3개국어 대조 사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요 초기에는 민간에서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부에서 이제 번역 해외 이 담당 기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청문방위로 하는데 거기서 또 하게 되고. 근데 주로 중심은 민간에서 다 자발적으로 했는 거예요. 그다음 국제 정세 체가 그다음 만국공부는 사회 제도 법률에 관한 것은 뒤에 좀 늦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 부르까지 확대되고 나중에는 이제 1860년부터 해외로 이제 유학생을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들 돌아와서 또 자기가 공부했던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번역하게 되기도 강의로 가지고 책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여튼 제 책 부록 이런 거 보시면 좀 아마 조금 좀 놀라실 겁니다. 제가 일부러 전부 네덜란드어인데 타이핑 한다고 제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 책 원문을 보고 거기에 이제 주석에 있는 걸 다 제가 타이핑해서 놓은 거라서. 저 맨 위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스기타 겐파쿠고 고역대 책이 타펠 아나토미아입니다. 요게 해체 신서로 번역한 거죠. 지금 보셔도 굉장히 정밀한 그림으로 목판으로 다 찍은 건데 나와 있습니다. 1774년 저희 나가사키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게 이제 1600년대 초에 네덜란드에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해부에 관한 그림들이 렘브란트가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이때 해부 자체를 굉장히 이제 큰 홀에 사람들 모아놓고 돈 받고 이렇게 해부 이렇게 실제 시연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 의사 몇 명이 자기들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런 종류가 여러 종이 나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저게 이제 동의보감에 있는 인체도죠. 물론 이제 동양에서는 그거를 안에 열어본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밖에서 보는 거거든요. 해체 신서 나오기 한 좀 전에까지 일본에서 가장 발달됐던 해부도. 그 전에도 해부도가 좀 있는데 이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이게 이제 야마자키 도요라는 사람이 자기가 실제 해부를 해보고 그린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 저 두 개의 차이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의사로서 난의학자, 난방학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서양의 해부책을 보면서 자기들 기존에 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어느 게 옳은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해서 사형수를 이제 사형당한 날 이제 해부를 돈을 주고 이제 백정을 불러서 이제 해부를 해보는 책을 펴놓고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서양 책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로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바로 뒷날부터 모여서 저 책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번역할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림만 보고 이제. 근데 마에노 요타쿠라는 사람이 후쿠자와가 있었던 그 번 출신의 양학자입니다. 후쿠자와의 양학 선배가 되는 거죠. 제가 보면 그 사람이 네덜란드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어디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보면 난이학자들 집에 통역하는 가문에서는 비전으로 자기들끼리 적어놓은 단어집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게 그것을 빌려와서 이제 하나씩 하면서 그림을 보고 이제 맞추는 거죠. 한 문장 하루에 한 문장씩 그렇게 해서 3년 6개월 만에 제 책을 번역했어요. 후쿠자와가 어디 번 출신이죠? 지금 후쿠오카에 제가 갑자기 초슈가 아니고 뭐니까 그 오이타 옆에 있는 나카스. 예, 나카츠. 예. 또 그때 나왔던 사전들입니다. 사전도 보면 뭐 하여튼 다 직접 필사를 했어. 저렇게 해서 몇만 단어 한 게 있으면 또 그 뒤에 사람이 또 거기에 또 덧붙여서 몇 단어 더 늘리고 계속 가는 거죠. 저게 가능한 게 한 집안으로 쫙 내려왔기 때문에 계보 따라서 자기 집에 비전으로 있어. 아마 그게 왔다 갔다 했으면 또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 100년씩 이어지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쿠자와 자서전을 보면 저는 다른 사전 번역하는 알바를 합니다. 그래서 한 20페이지만 해도 한 달 생활비가 다 나왔다 이렇게 정도로 워낙 귀했고 번이만 한 270개 번이 있으니까 저런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번 입장에서 다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하고 다르게 지식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때 했던 식물지, 동물지 이런 책, 이게 다 이제 그 대지마에 이제 네덜란드 상관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식물 표본, 동물 표본 수집해서 일본에 있는 사람이 다 그림으로 그려서 책으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낸 거죠. 이게 다 1700년대 나온 책들이거든요. 저기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대해서는 안 알려졌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 저게 아까 시볼트 기념관입니다. 나가사키에 있는. 거기다 이제 시볼트 동물지 식물지. 또 에도 시대 난학의 특징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 연구였고, 그 다음에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막부가 지원해줬고, 그래서 난학 연구소들이 나중에 동경대로 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막부도 나중에 사절단을 파견할 때, 사절단을 7번 파견하거든요, 서양에. 6860년부터. 이제 통상조약 체결한 거에 대한 비준 때문에, 비준서 교환 이런 것 때문에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때 갈 때마다 책을 많이 사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남아있는 건 아니고 기록상으로만 남아있는 게 보면 일본 국회 도서관에 3630권 시조과 도서관, 시조과는 막부가 나중에 쫓겨서 시조과로 가거든요. 그래서 시조과가 굉장히 이 인적 자원이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좋았던, 지금도 무슨 기업에서 테스트베드 같은 거 할 경우 시조과가 현에서 많이 한다. 그래서 시조과 도서관에 막부의 책이 많이 남아요.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1867년도 경미사절단 갔을 때는 교과서를 13,000권, 뭐 사전류 2,500권, 구입이 온 기록은 있고 책은 안 남아있습니다. 많이 중간에 이제 막 유신 동남기라서 다 유신되고. 근데 6,547권 저거는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나가사키 상관 그 하나 있는 것으로만 가지고 유럽의 지식세계와 계속 교류가 가능했던 거죠. 1700년대 아까 책이 서로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듯이 파견 나온 어사는 학자들을 통해서 넘어가고 들어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계적인 지식 네트워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지식의 사회사 이렇게 천상 책 보면 그 당시에 뭐 하여튼 동남아 지역에 자카르타나 마카오, 고아 이런 데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사키까지 연결이 다 되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툰베리 시골들의 사람들이 일본을 유럽에 소개했고, 이게 이제 디도로가 백과사전 편찬할 때 일본에 관한 항목들 다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이렇게 편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왁부 차원에서 또 다른 거는 풍설서라고 상관에 오는 배가 1년에 한 번, 두 번 오거든요. 선장은 반드시 와서 그 해의 서양 사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들. 그때 홍콩에서 이제 또 신문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홍콩 사우스 모닝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나온 거 쫙 짜집기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그럼 그거 가지고 일본어로 번역해서 막부에 바로 중간에 아무도 못 보게. 그래서 막부 고위 관료들은 그거 다 봤던 거죠. 그래서 일반 사무라이나 일반 영주는 못 봤지만 막부의 고위 관료들은 어찌됐든 간에 세계 사정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 해제해 보시면 좀 내용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학자들이 한 100년간 연구했던 게 뭐 분야가 의학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전 분야에 걸쳐 있으니까 나중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건국 과정에서 실질적인 토대가 다 됐던 거죠. 그래서 의사들 면허 제도가 1879년에 확립되거든요. 그때 시험 치는 게 보면 내과 외과부터 해서 산과 뭐 치과 책들 다 이렇게 해서 필수 7과목, 선택 1과목 이렇게 해서 시험을 쳐야지 의사 자격증 주는 걸로. 아주 초창기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분야들도 다 일찍 법제화되고 제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미사절단 같은.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 견미사절단이나 이와쿠라 사절단이 중국하고 한국의 어떤 사절단하고 다른 거는 정부의 핵심들이 같기 때문에 상대편도 다 정부의 핵심들이 나와서 영접을 하거든요. 특히 이와쿠라 사절단 가는 거는 갈 때마다 대통령을 만나거든요. 대통령, 여왕, 참모총장 뭐.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같은 사절단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도 양문운동할 시기에 사절단 몇 번 파견합니다. 근데 다 이제 그 영국이나 프랑스인이 짜서 그 사람들 주도가 돼서 데리고 가고, 이제 연의도 별로 없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튼 뭐 난학자들, 그 다음에 막부 관료들, 일반 번의 어떤 고위 관료들까지 서양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조슈 파이브 맨 왼쪽에, 그 중간에는 조슈 파이브가 1863년에 갔고요. 사츠마는 좀 뒤에 갑니다. 여기 사츠마 18명이 가게 되는데, 이 가고시마 역 앞에 가면 있는 동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갔던 영국은 다 런던 대학으로 갑니다. 런던 대학, 그러니까 영국의 대학이라는 게 사실 보면 우리하고 생각과 다르게, 거기도 어째 대학은 상층부가 가는 거였으니까 최초로 서민들이 입학했던 게 영국 런던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영국에 왔던 아까 파크스 같은 공사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영국 런던 대학에 가서 배우는 게 주로 보면 이제 철도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그 조폐, 돈 만드는 게 관한 것들, 기술적인 분야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했던 이제 저 맨 왼쪽에 대지마, 저 앞에 부처골 모양 있는 저 섬이, 저 굉장히 뭐 가보셨을 것 같은데 아주 작은 섬인데 저거 하나 있었던 것만으로 해서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고시마의 상고 집성관이라고 일종의 산단, 저 안에 각종 무슨 방직 기계, 무슨 뭐 유리 공예품 만드는 기계 등이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1800년대 초에 저 만들어서 생산해서 유럽을 수출했던. 1800년대 초에? 네. 요거는 이제 그 나가사키 중공업, 나가사키 제철소, 이게 1865년에 제철소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이 대포들, 이제 뭐 시모노세키 안에 시모노세키 전쟁할 때, 그러니까 일본은 이 대외적인 위기가 조성되는 게 1800년 들어서면서부터 조성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적극적으로 이제 대포를 만들고 하는 게 1850년대 되면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고요. 국립박물관에 우리가 간 적이 있었는데 대지마에 관한 것만, 자기 네덜란드니까
따로 딱 한 칸이 있습니다. 거기 있던 건데 저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모노세키 전쟁 때 빼들어온 대포를 앞부분 딱 잘라서 전시해 놓은 거 실물. 이것도 다 그때 빼들어온 대포들 실물입니다. 요거는 이제 모형 모조품입니다. 저 맨 왼쪽에 있는 저 그 도안이 조슈 도안, 조슈 문양입니다. 쭉 보면 특히 이제 공공성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여기에 유학에 있어서 사상적 혁신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점점 더 일본도 학교라면서 1700년대 말에 쭉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번에서도 그때 이후로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유학자들의 어떤 방식 위주의 플러스로 이렇게 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1700년 후반부터. 그래서 번교가 많이 만들어지고 대상도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숙이 또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번교는 사무라이 자제들을 가리키고 사숙은 일반 농민층까지. 거기서 이제 요시다 쇼인의 조카 존주쿠는 사숙이면서 정치적 결사성질까지 가고 있는 거죠. 사숙이 굉장히 다양하게 꽃꽂이까지 국학 등등 있는데 요시다 쇼인은 실제로 제자들하고 군사 훈련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학위에 가서 쭉 보시면 학교 구경학회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 성격까지 가진 결사체.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다 이렇게 정치인으로 성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또 이렇게 검도가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검도가 에도 시대 계속 이어진 게 아니고요. 전국 시대까지는 뭐 생존의 수단이고 전국 시대는 신분체가 엄격하지 않았으니까 농민이 사무라이가 될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유행했지만 에도 시대가 정착되고 나서는 칼 쓸 일이 없으니까 다 거의 이렇게 명명만 유지하게 되는데 1800년대 와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도의 3대 도장이라는 게 다 1800년대 중반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때 아까 말씀드린 혁명적 사무라이 1830년에서 44년까지 사무라이들이 유학의 교육, 그것도 이제 새로 혁신적인 유학 교육, 난학의 교육, 국학도 역시 그때 또 체계화되어 국학에 관한 교육, 그 다음에 검도까지 다 배우는 가장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았고 대상이 가장 많았던 시기죠. 우리나라로 치면 386 세대가 졸정제 때문에 30% 늘어나고 시골에서 많이 오게 되고 그게 기분이 어찌됐든 간에 뒤에 민주화운동이 큰 그게 됐듯이 이때도 그런 식의 질적인 면, 양적인 면에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라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함선들이 자꾸 이렇게 출몰을 하게 되니까 병학을 했던 사람들은 병학적인 관점에서 방비 사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쭉 일본 전역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시다 쇼인 같은 경우는 3차례에 걸쳐서 일본 순례를 합니다. 북쪽으로 한번 쭉 가고 남쪽으로 한번 쫙 가고 그리고 또 중간 지역을 한번 쫙 들어. 3차례에 걸쳐서 이제 해안 병비 태세를 한번 보겠다면서 가는데 그렇게 가면서 요시다 쇼인이 미토번에 가서 물론 각 번마다 가면 이제 딱 사무라이들끼리 또 이렇게 그 번에 이제 지배 계급이니까 저녁에 모여서 이제 많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토번에 가서 미토학이 이제 사실 유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황양이의 그 기본 사상이 미토에서 나오는데 요시다 쇼인이 순례를 할 때 미토번에 갑니다. 이렇게 안에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쇼인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생각이 깊지 않았었거든. 미토번 학자들이 너는 나라가 이런데 고문이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질책을 받고 와서 자기 다시 이 나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대외적 위기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조슈군의 자기 제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난학에서 이렇게 쭉 이름 있는 인물, 국학의 인물, 유학의 인물들이 쭉 이렇게 따로 있던 게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서로 교류가 우리가 알던 것 이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각성을 하면서 이게 그전에는 원수처럼 번끼리 쪼개져 있었는데 같은
해외의 위기로부터 지켜야 되는 같은 나라구나 하는 의식이 1840년대, 50년대 이때 집중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의식을 극복한다는 게 대외 위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이 이때 처음 생기고, 그런 것들이 유학자들이 아니, 의리가 뭐냐, 이 아까 말했던 그 공과 사가 있듯이 그거는 번너끼리 그거는 사고 막부 전체에 있게 공유했듯이 이제는 번에 대한 충성, 영주에 대한 충성은 작은 의리고 나라에 대한 충성, 천황에 대한 충성이 큰 의리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한번 더 변화의 기기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면 요시다 쇼인이 이제 많이 가르친 거죠. 자기 제자들한테. 그래서 이 오규 소라이 같은 경우는 공사 영역의 어떤 구분에서 각각의 독자적인 윤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어찌됐든 공적 영역에 대해서 정치적인 원리로 새로 이렇게 정착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국가적 의식이 이게 처음 생겼고, 강력한 공적 사명감, 그리고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그게 사무라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나라라는 게 없어요. 자기 영주에 대해서만 충성할 뿐이지 아예 없었었는데, 이게 사명감으로서 강력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신 변혁에 뛰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게 그런 측면에서 요시다 쇼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고요. 요시다 쇼인의 학교, 여기는 이제 명륜당, 저 명륜당을 만든 사람이 다카스키 신사쿠의 할아버지입니다. 아까 회천 걸기를 했던 이제 상급 사무라이고 이제 재산이 많았던 그래서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지었던 1700년대 말에. 그건 쇼카션축도 정명입니다. 요거는 미토번에 대일본사를 만들었던 그 장소인데 지금은 학교입니다. 저쪽 명륜당은 초등학교를 지금 명륜 초등학교를 쓰고 있고요. 요거는 미토 중학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번의 재산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유신 이후에 각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를 쓰고 공립학교가 됐겠다. 예. 요거 옆에 보면 여중 유치원까지 다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테라코, 야 어릴 때 처음 석자 배우고 하는 절에서 가르쳤던. 그러니까 절에서 가르친 게 뭐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도 다 처음에 이제 무슨 뭐 신분 등록에 관한 뭐 출생에 대한 결혼, 뭐 죽었을 때 신고하는 거 다 절에서 했고 교육도 담당했듯이 일본도 그랬고. 그건 뭐 세계적으로 비슷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 주체 세력이 이 근대성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데, 근대성은 아까 말 뭐 그러니까 정치 노선 전환했던 계기는 결국 이토 히로부미가 서양을 직접 보고 왔기 때문이었다는 거.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면 그 전에 몰랐을 거 아닙니까 다들. 조선은 끝까지 몰랐으니까. 나중에 러시아가 최고 강한 줄 알고 갔다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니까. 63년에 직접 가서 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카스키 신사쿠 홍콩이 아니고 상해입니다. 잘못. 상해에 2달간 머물렀다 합니다. 이때 상해에 갔을 때 62년도에 가거든요. 그때 가서 보니까 중국인들이 상해 조개지에 안에서 막 노예 취급 당하니까 그걸 보고 이 외국 이 땅을 조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쫓아내야 한다면서 양인 노선에 대해서 아예 과격하게 갔다 오자마자 바로 영국 공산 가서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면 초창기에 양인 노선은 조개 보고 와서 열받아 생기고, 그 뒤에 전쟁에서 패하면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가 말해준 거 듣고 그래서 노선을 확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급격한 변화였겠습니까. 저기 이 젊은 사무라이 지도자들 안에서. 그 다음에 사점 하나 이렇게 다 보면 서양 지식과 문물을 경쟁적으로 다 수용했었다. 그리고 이토 같은 경우는 저런 서양에 대한 지식, 경험 때문에 나중에 건국의 지도자로까지 쭉 이어질 수 있었다. 무기 수입이라든지 무기 수입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해외 정세 파괴화, 그 다음에 위기 시에 외교 지원을 영국으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신 쿠데타가 성공했을 때 서양 열강 입장에서는 조약 체결한 걸 저놈들 지킬 건가 말 것인가 부터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저거를 새로운 정부로 인정할까 말까. 그때도 당연히 중요한 현안이 되는데 영국이 중간에서 중립을 선언하면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막불을 도와야 되는데
영국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신제 과정이라는 게 단순한 과정이 아닌 거죠. 국제적인 것까지 오만 것들의 어떤 변수들이 다 있는 거예요. 번 내에서 정치 노선을 승리해서 장악해야 되고, 거기서 막부하고 싸워야 되고, 다른 번과 또 싸워야 되고, 뭐 외국까지 끼어 있고. 그래서 이게 일단 이 플레이어들의 이 기본 이 시각이나 이 일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넓었던. 막부도 이렇게 경미사절단, 경국사절단 7차례 이렇게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부는 이제 1860년 경미사절단으로 귀준서 체계를 위해서 보낼 때 대부분 안 가려고 합니다. 미국 가면 죽는다 생각해요. 뭐 병에 걸려 죽는다, 무슨 양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안 가려고. 그래서 이제 후쿠자와가 자기가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참 이상한 놈이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간다면서. 쉽게 갈 수 있었던 거죠. 후쿠자와 특별히 인연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소문을 듣고 후쿠자가 찾아가서 부탁해서 사실 막부에 이렇게 쉽게 말 작업을 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막부에 사절단은 가수도 특별한 일을 안 합니다. 그냥 공식적인 행사만 이렇게 하고 별다른 노력은 안 하는데, 여기 이제 일반 번과는 좀 다른 거고, 그 대신 책을 사오거나 그때 따라갔던 막부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오면서 어찌됐건 간에 서양의 최근 학문을 직접 가서 몇 년씩 배워왔으니까 나중에 문명화 건설 과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1870년대 초반 72, 3년도에 들어서면서 건국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유신 쿠데타가 성공했던 요인들은 역시 이 주체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 거기 핵심은 유학의 사상적인 혁신, 그 다음에 난학의 확대,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의 기회를 받았던 거. 이렇게 사무라이들이 지식이 쌓이고 공적 사명감을 가지고 금도등을 통해서 무까지 겸비할 수 있었던 그런 그룹이 굉장히 많이 형성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강부는 이런 청년 사무라이들이 무지 많습니다. 가령 위토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동남 과정에서 350명이 일거에 처형당합니다. 한 번에 3월에 500명 정도거든요. 거기에 352명이 한꺼번에 다 처형당해버리면 몰락이죠, 그분이. 젊은 20대, 30대. 그래서 위토분은 굉장히 큰 역할을 초기에 많이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 쿠데타 성공한 이후에는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별 기여를 못하게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시분 같은 건 죽고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시오 힘은 하여튼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270개 보니까 한 번에 100명만 해도 27,000명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물론 이제 보수적인 분도 많이 있었지만 점점 대세로 흘러가다 보면 뭐 계속 경쟁적으로 배우니까요. 그게 이제 전국에 걸쳐서 많이 형성되었고요. 덴포기의 사무라이들인데 이 30년에서 원래 44년 말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이 청년들이 조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요시다 쇼인이 30년생이고요. 오쿠보 도시미치가 30년. 그 다음에 사이고 다카모토 28년생. 그 다음은 다 31년 정도 쭉. 후쿠자오가 34년생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30년에 태어난 사람이 54년 개국 당시 24세 아닙니까? 이게 가장 이제 조 그룹에서 선두, 우리 80년대 세대를 치면 70년대 초학번들, 그 다음에 이제 한 58년도 이때 태어난 게 한 8학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20대 후반에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고, 지금 딱 우리 나이에 이 메이지 헌법을 공포하게 되는, 딱 그 나이가 되는 거예요. 딱 30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실제 58년부터 이렇게 메이지 유신의 동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58년에서 89년에 메이지 헌법이 선포되니까 딱 31년 걸리니까, 딱 대학 다녔다가 지금 딱 50대 중반 된 나이가 딱고, 딱 한 세대가 딱 지나니까 이게 봉건 체제를 뒤엎고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그런 거에 있던 힘은 역시 저런 교육들.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하여튼 저런 특히 난학에 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냉철한 인식을 할 수 있었고 국제 정세에 대한 것을 어찌된 간에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영국이 최강대국이라는 것을 보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였던 거죠. 영국과 그러니까 이 토는 계속 영국과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 조약 개정할 때도 서양이 계속 안 해주거든요. 관세 협정이건 영사 재판에 관한 협정이 안 해주는데 이제 한 30년간 계속 협상해서 이제 겨우 하나씩 바꾸는 거죠. 영사 재판권부터. 그것도 영국이 먼저 풀어줍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그때 풀어주게 되고, 그래서 영일 동맹을 체결해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쇼와 파시즘 시기에 일본이 패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영미와의 관계를 끊고 독일 쪽으로 가게 된 거죠. 유신 때부터 계속 영국과 협정 노선을 가지다가 헷갈려가지고 그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배의 길로 가게 됐으니까 이때 이 사무라이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세계 정세를 보고 있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의 이익이라는 게 천황에 대한 충성, 영주에 대한 충성이라는 게 사적이라는 거. 나라와 천황에 대한 것들이 공적이라는 것들, 생각들. 그래서 이제 후쿠자와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이 성공할 때까지 그다음 한 2, 3년 동안 또 저 서남은뭐 사츠마 조슈 쟤들이 실제로 근대 국가를 만들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 막부하고 서남 저 두 번끼리 사적인 원한으로 일어난 전쟁으로 본 거죠. 지식인들은 굉장히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뭐 막부도 싫고 사츠마 조슈도 싫다. 그래서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 뒤에 합류라기보다는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국가에 대한 생각들을 아무도 안 갖고 있었던 거죠. 그냥 막 돌격 앞으로만 계속 간 거죠. 한 58년부터 68년까지 10년 동안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치 군사적인 혁명을 거치고 나중에 문명화 세력이 제도화를 이루면서 완성됐고, 그게 사차마 조수가 그냥 단순한 정권 탈취 쿠데타가 아니라 근대적 혁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도 나중에 저런 문명화 과정에서 대거 참전하게 되고 모선을 바꾸게 됐다는 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